친정엄마 수술을 마치고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현관 앞을 막 지나설 때 집 앞 놀이터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할머니! 생전 처음 보는 남자아이가 시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지요. 두 볼을 맞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인 걸까요? 왜 남편이 저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왜 저 아이를 손주처럼 품에 안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요. 저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었다는 것, 시어머니가 수개월째 몰래 그 아이를 만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 역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10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9살 작은 세무법인의 세무보조원.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고 빛나는 스펙도 없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정현우라는 사람이었지요. 서울대 출신의 세무사로 말끔한 외모에 성격도 네모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남자들에게 구애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요. 어차피 잠깐 관심을 주고는 식어버릴 불장난 같은 놀이일 테니까요. 잘나신 세무사께서 굳이 보조원 따위를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지나친 친절에 거부감도 들었지만 무려 1년 가까이를 살갑게 다가오는 그의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저 속절없이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상견례를 앞두고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랑이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게 되는구나 싶기도 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최인순.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상견례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싫은 자리였다 해도 상대 가족에게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불평불만을 늘어놨습니다. 솔직히 나오기 싫었어! 친정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스레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울대 나온 세무사랑 세무보조원이 결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 지금도 좋은 집안에서 줄을 서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어서 그 사실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놈 고집을 내가 못 꺾겠더라. 내가 죄인이지.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로 한번 훑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봐줄 만한 건 몸뚱이 하나뿐인 것 같으니 한 가지만 지켜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조건 아들을 낳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엄마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참으라는 신용을 했지요. 어차피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만큼 그 남자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야 차 안에서 한마디를 하더군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양보를 한다고 한 거야. 이쯤에서 조용히 타협하고 넘어가자. 어차피 우리 둘이서 살 건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이라는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았으니까요.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의 단꿈을 그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그 조건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에게 저는 그저 자기 손자를 낳아줄 대리모 정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첫 해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고 가끔씩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기다리는 티를 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참을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아이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지요. 심지어는 배란일을 챙기고 학궁일까지 받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점집에서 받아온 부적을 침대 머리맡에 직접 붙여놓고 가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깊어졌고 저는 지쳐만 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어났지요. 그러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다가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진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원형 탈모였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홀로 한참을 울어야 했지요. 남편은 제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치다 싶으면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제가 지쳐 보이면 먼저 손을 잡아주었지요.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 부담 갖지 마라.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병원을 찾아가 불임 검사를 받아보았지요.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 쪽에서 후천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폐쇄성 무정자증이기 때문에 난임 시술이나 시험관 시술도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시험관 시술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몸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그 눈빛을, 그 한숨 소리를 고스란히
제가 받아내야 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서러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해서였는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억울해서였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 없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지요. 남편의 말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당분간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고, 꺼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의 도전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술도 중단해야 했지요. 시어머니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대가 끊긴다고? 평생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손주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오래 그 꿈을 꿔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정작 자신의 아들 때문에 깨져버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날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것으로 끝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 앞으로 등기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모르는 여자의 이름, 모르는 아이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뒷장에 이어지는 친자 확인 요구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색을 하더군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야 남편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총각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의 예비 신부와 단 하룻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도 출산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했지요. 그 여자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친구와 결혼해서 살아오다가 최근 이혼 후 친부를 찾아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이야기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대꾸도 하지 않고 혼자서 상황을 곱씹어 보았지요. 결혼 전 일이었고 남편도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용서 아닌 용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장을 시어머니가 보게 된 것이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소장을 처음 보던 순간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굳어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요. 당황한 표정도 놀라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친자 확인부터 진행하고 양육비를 줘야 할 상황이면 자신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 이번 일은 다 잊어버리고 살라고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조용히 덮어졌다고만 생각했지요.
그 착각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은 건 친정엄마 수술 때문에 이틀간 지방에 내려갔다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을 막 지나설 때였습니다. 집 앞 놀이터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낯선 남자아이가 시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두 볼을 맞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인 걸까요? 왜 남편이 저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왜 저 아이를 손주처럼 품에 안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의 볼을 쓰다듬는 손이, 남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이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최고다. 할머니가 뭐든지 다 해줄 거야. 10년 동안 손주를 원했던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닥달하고 부적을 붙이고 한약을 들고 오던 그 여자가 지금 저 아이 앞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언제부터였고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가 먼저 그 아이를 만났고 그 이후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자신도 함께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궁금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네고 선물을 주고 아이 학원비까지 보태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요즘 부쩍 바빠 보이는지, 남편과 따로 통화를 하는 시간이 왜 늘어났는지, 식사 자리에서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왜 달라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할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하기 불편했던 거겠지요. 제 반응이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배려와 회피는 다른 것인데 그 차이를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아이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도 어느새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말릴 이유도 자격도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이 될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제가 작아지고 마치 타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와 아이를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이었다고까지 했지요. 그저 한 가지 욕심은 대를 잇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제야 솔직하게 말한다고요. 입양하자.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싶어.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양은 하되 언제든지 아이와 친모가 만날 수 있게 교류를 허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요. 물론 그 대가로 꽤 큰 돈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제 길을 떠나지 않는 소리는 바로 교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여자와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명절에, 아이 생일에,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클 때, 그 아이를 낳아준 여자가 늘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 말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그 한마디가 총알이 되어 가슴 한복판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지요.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우린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을 삼키며 결혼한 날부터 원형 탈모가 생길 때까지 버텨온 10년이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그 긴 세월이었지요.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나치면 나서서 막아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 하나가 좋아서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저에게 하는 말은 낯선 여자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 여자와 평생 교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이혼하라는 것이었지요.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롯이 혼자 거실에 남아야 했습니다. 불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으니까요. 적어도 비참한 마음에 쓸어내리는 이 눈물을 들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이유가 지금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혼을 하면 저는 무엇이 남을까요? 입양을 받아들이면 저는 어디에 서 있게 되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남은 선택지는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하는 가족을 받아들이거나 10년의 결혼 생활을 버리고 혼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참고 이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참아왔고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 제 마음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엄까지 내어주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본 적이 있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혼의 강물은 우리 삶의 거친 소용돌이와 그 속에 숨겨진 묵직한 이야기들을 매주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밤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가슴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